윤로라님 반성하게 되네요. 네이버 눈치 보고 있어서요. 네이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내 고객이지라고 하는 걸 헷갈리게 되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든 아니면 상품 전략을 짤 때든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불살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미팅하고 글 쓰고 상담하고 그랬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엘리님. 맞는 말이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한 6개월 전,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못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6개월 전부터, 한 6개월 전이 뭐야? 한 3개월 전, 4개월 전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2년 동안 판매했었던 데이터는 어디 갔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나? 1년 동안 이 고객이 몇 개를 그러니까 몇 번의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 보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막 20번 구입한 사람도 있었고 10번 구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가 또 금방 날아갑니다. 언제 뭘 얼마나 구매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럼 각 쇼핑몰 업체보다 고객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아스팔트 필름님,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쇼핑몰 업체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고객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스팔트 필름 역시 답을 알고 계시죠? 이제 농심에서 너구리를 만드나요? 그 농심이라고 하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조조님 둘 다 봐야죠. 반은 맞고 제 생각에는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뒤로 갈수록 목표는 플랫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심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고객이 너구리 라면을 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1차 산업은 농업이고, 2차 산업은 공업이고,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서비스고, 뭐 4차 산업은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넘어갈 때는 1차 산업이 2차 산업의 종속이 됩니다. 예전에는 농업을 이렇게 해서 내가 수확한 그것을 그냥 시장에 나가서 팔면 그냥 다 팔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안에 도소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던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항상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크게 못 벌죠. 그리고 공업한 2차 산업 시대가 되니까 공업에 있는 도소매, 뭐 제조,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2차 산업에서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제 3차 산업 시대인데 서비스의 시대잖아요. 제조업체는 이미 서비스 업체의 하청업체로 들어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네이버와 쿠팡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2차 산업이고 쿠팡은 3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들은 제조회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서비스 회사가 그 모든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의 하청업체가 되고 이 제조나 도소매에 있는 모든 업자들 그런 어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비스 업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비스 회사가 돼야 돼요. 윤로라님, 저희도 4번 이상씩 구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문자 보내드리고 원하시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자 보내드리고 원하시는 선물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요, 그냥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에 한 부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할 때 그 브랜드의 어떤 그 팝업 스토어, 그 어떤 백화점의 한 부스를 맡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면 그럼 이 고객들은 이 백화점을 찾아와야지만 이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어떤 팝업 스토어를 하는 그런 이유는 본점에 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본점. 그러니까 내 가게에 와라. 여기는 그러니까 광고판인 거예요. 광고판.
광고판이 돼서 결국엔 내 집에 와라. 근데 우리 고객들 중에 이제 단골 고객들은 계속 백화점에 가서만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수수료를 계속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매출에 대해서. 우리는 백화점이 아니라 본점으로 자꾸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고객들이 머물 수 있는 나의 본점이 있느냐. 이 사람이 내 물건과 내 가치와 그 브랜드의 그 방향에 공감해서 이 회사 참 괜찮다, 이 브랜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더 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을 구매했든 5번을 구매했든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아스팔트 필름님, 쿠팡은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좀 문제긴 한데 정산 시스템도 참 이해가 안 가긴 해요. 2주 후 정산이라니. 본 쇼핑몰로 옮겨와야 되는데 자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구매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네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문제다. 저런 문제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우리 경매 시장도 있잖아요. 그럼 경매 시장이 문제인가요? 막 누가 먼저 막 이렇게 해서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누가 사가고 가장 싼 가격에 누가 팔고 이런 상황이 그걸 문제라고 보나요? 아무도 그거 문제라고 보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광고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광고 입찰이고 새로운 시대의 경매인 거죠. 그리고 2주 후 정산이라니 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옛날에는요, 저희 고깃집을 할 때도요, 고깃값을 정산해 주는 거 있죠. 제가 고깃집 했을 때 고깃값을 정산해 주고 그 외에 어떤 식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마트 같은 데 정산해 주는 거 있죠. 빠르면 한 달이었고 늦으면 2달이었어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 거래는 항상 결제일이 뒤쪽에 있었어요. 즉시 결제해 주는 데가 엄청나게 대우를 받거든요. 그 엄청나게 대우를 받는 이유가 그런 데가 없어요. 다 한 달 후 결제, 2달 후 결제, 3달 후 결제였어요. 그게 쿠팡이라서 뭐 좀 뭐랄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비즈니스에선 그래왔어. 돈은 나중에 결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셀러를 경험해보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낯선 거예요. 하지만 도소매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의 일부였어요, 이제까지. 호준권님, 아이템 위너 시스템 문제는 허가 없이 매칭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물건이라면요,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만의 물건이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납품하지 않았다면 사실 매칭될 일이 없죠. 쿠팡을 좋게 보시나 봐요. 쿠팡을 좋게 본다기보다는요, 저는 그냥 이게 익숙한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래왔어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 있는 게 저는 익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산을 늦게 해줄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고깃집을 하는데 돼지 콜레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정산을 좀 늦출 수 없겠냐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거의 한 6개월 정도까지 미룬 적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소비자 입장일 때 네이버 멤버십 때문에 결국 스마트 스토어만 구매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윤로라님, 저는 쿠팡 늦게 주는 거 그러려니. 그쵸. 저도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근데 쿠팡에서 이제 뭐 물건 이제 넣으면요, 거의 10일 저는 50일이 아니고 10일 안에 물건을 그 자금을 돌려받습니다. 권호준님, 자기만의 물건이 없으면 쿠팡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기만의 물건이 없으면요, 쿠팡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기만의 브랜드가 없다는 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미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거를 납품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마지막에 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중간에 모든 마진을 다 먹었고, 그리고 그 마진을 먹어서 마지막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가격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마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면 상품의 마진율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가져와도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바이럴 뿐이에요. 하지만 바이럴은 수로를 뚫는 게 아니고 물을 기르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이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남기고 뭐를 한다거나 하는 건 그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잖아요. 판매자가 소비자인 척 해가지고 그 물건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죠.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는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저는 그거는 윤리적으로 또는 고객과 소통하는 입장에서는 본질을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경영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도소매는 없어질 산업이다. 없어질 산업. 도소매는 없어질 거예요. 절대로 유망한 직종이 아니에요. 도소매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게 아니라 이미 불명해. 이 배지도 않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향 산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되게 웃기죠? 제가 그 하향 산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산업 자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도소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어떤 많이 산 사람한테 적게 사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지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이 갭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뭔가 제조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제조사에서 직접 사서 직접 파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이 마진 구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작을 해서 발주를 넣은 다음에 이걸 한순간에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올려놓으면 팔리는 상황이면 공장 아무데나 자꾸 제일 싼 데 가가지고 만들면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쿠팡의 PB 상품이죠. 코메트라든가 곰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추려내서 그 물건들 중에 어떤 상품들을 쿠팡에서 소싱을 합니다. 공장이랑 컨택을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주문을 넣고 바로 팔아버리죠.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쿠팡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제일 싸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순간에 팔아버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쿠팡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하잖아요. 이태원이 이렇게 있는데 인태원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특허 따서 제조업이 답인 듯해요. 정부 지원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허를 따서 제조업으로 간다. 저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서비스의 하청업체가 될 거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 그 하청업체의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제조업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서비스 회사로 갈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정부 지원, 그러니까 제조업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 돈으로 서비스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제조에만 힘을 쓰죠. 안 그래도 제조업체 많아요. 김미아님, D2C가 대세긴 하죠.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 예측이 이미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이런 사례로 플랫폼이 적용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어떤 상품을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사입을 해오고 그 중국에서 사입을 해온 그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옛날에 펜시점 사장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어떤 상품이 하나가 유행을 하면 그게 전국에서 돌아서 유행이 끝나는데 3, 4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그 키다리아제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으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소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품의 유통기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6개월도 안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유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셀러들한테 퍼져서 그게 상품으로 올라와서 공급이 과잉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러들은 항상 고민을 하죠.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해야 마진이 많이 남을까? 근데 이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죠.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된다. 나중에는 AI가 딱딱딱 찝어줄 거예요. 이거 소싱해서 어디에다 올려라. 근데 그 서비스를 나만 이용할까요? 그런 서비스를 나만 이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청만 살아남습니다.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원청밖에 없거든.